중국은 사실 네. 이게 지금 저희도 사실 굉장히 네. 저희 뭐 하우스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네. 아마 업계에서도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중국 홍콩 항생세 지수를 굉장히 좀 되게 좀 경계감을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유는 네. 사실 뭐 최근 기사들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ELS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고요. 네. 이게 ELS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2분기가 되면은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좀 손실 구간이 예, 네.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손실 구간에 있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게 지금 사실 대형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많이 팔렸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계속 그 애널리스트랑도 소통을 하면서 지금 이슈를 좀 점검을 하고 있는 네, 네. 상황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희 중국 담당하시는 또 김경환 위원님의 이제 의견을 좀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뭐 사실 이게 또 금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금리가 뭐 올라갈 때도 저희가 이제 뭐 양치기 소년처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저점은 거의 이제 좀 도달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부양책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 관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분명히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조합해서 보면은 일단은 저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약간 선반영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맞을 것들은 좀 많이 거의 좀 많이 맞지 않았나라고 네.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지금부터는 연말 연초까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좀 경계하는 부분들은 이게 속도에 대한 그림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지금 이 자금 유출입에 대한 그 경계감들이 좀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그 연초 2분기까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냐, 약간 요거에 대한 약간 좀 경계심들은 약간 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LS는 이렇게 어떤 지수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항상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예. 거의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가 네. 생각하지 못한 손실을 보시면서 또 금감원까지 투입되고 네. 이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홍콩 항생지수 ELS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 좀 소지들이 보이고 있어서 네. 사실 증권업계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지수 자체는 SUKS님 지수 자체는 좀 바닥을 탐색하고 지나가는 구간인데 다만 속도는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반등을 보이진 않을 수 있다. 네, 그 네.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질문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내년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은 네. 사실 2023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좀 롤러코스터 같고 네. 뭐 지금 연초 분위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또 불안한데 연초의 분위기 생각하면 진짜 지금 분위기 너무 네. 기대 못했던 그런 분위기예요. 네네. 2024년도 상당히 알쏭달쏭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한마디로 일단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어떤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약간 차별화에 대한 그림들이 좀 계속 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올해부터는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더 늘어날 거다. 네.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과거 패턴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준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형성되는 구간들을 저희가 이제 경로를 생각해 보면은 네. 올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후반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 아마 이제 금리가 조금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보면은 그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갈 때 그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 그 직전까지 금리 인하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실 경기가 둔화되는 그림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 둔화를 프라이싱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인하가 임박하는 시기, 그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어쨌든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네. 또 경제 지표들, 경제 부양이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가가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로를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경계감들 아직까지 조금 좀 가지고 가시고 그러니까 지수 전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 어쨌든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은
되면은 그때는 조금 지수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을 좀 보면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폭이 사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조금씩 이제 상반기보다 나게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들은 나온다.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올해 너무 많이 쓴 단어라서 약간 네. 안타깝긴 하지만 내년에도 약 상저하고를 아, 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좀 그렇고 네. 금리는 반대로 약간 상고하죠.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SA 강님, 올해 연초 분위기가 어땠던 건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이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죠. 이미 고금리고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면서 채권도 많이 사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때의 어떤 판단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랬다가 지금 속된 말로 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본 기관들도 많고 왜냐하면 연준이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목표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고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시장 혼란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고금리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면서 예년과 달리 10월에도 좀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최근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금리가 치솟았다가 이제는 반대로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 또 이렇게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연준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옥죄는 모습,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경제 전망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별화의 1년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상반기는 조금 경계감이 클 수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에서 유동성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오르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저희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가지셨던 게 금이에요. 아, 네. 네. 지난달에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네.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서 금이 또 어느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특히 또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그것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차트 보시는 것처럼 네. 일단은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랑 또 비슷하게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수요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같이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지역적 리스크부터 조금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금가격이 좀 반락하는 모습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실질 금리랑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반대의 포지션들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도 주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질 금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역계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은 또 이런 그 가격 산정하는 부분에서 이 금리 쪽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방금 보신 차트에서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수요가 되게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달러 약세 국면에서 더 강화될 수 있는 현상들인데 달러에 대한 약간 이제 쏠림 현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조정을 하는 그림들이 같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중앙은행들 금보유량 늘어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두 국가가 중국이랑 러시아입니다. 네. 네. 이거 달러는 좀 팔고 예, 그렇죠. 금은 그러니까 늘리고 미국에 대한 그렇죠? 포지션들을 좀 네. 줄여서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좀 이렇게 줄여놓고 네. 그다음에 금을 늘려놓으면서 약간 조금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서 약간 국제 정세에 조금 이제 변화에 대해서 덜 민감도를 갖고 가려는 좀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있는 중앙은행 중심으로 해서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실질 금리가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장 그 컨센서스가 어쨌든 안전자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벤트성 이슈들 제외하고 다시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은 금 가격들은 또 좀 길게 보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금도 매력적인 자산을 좀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랑 금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단기적으로 채권은 조금 이제 과매수권에 조금 잠깐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있고 네. 금은 반대로 약간 일회성 요인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물론 길게 보면 둘 다 매력적이지만은 단기 대응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채권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모멘텀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가격이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이럴 때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가 지금 약간 박스권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유지돼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그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지만 부장님이시니까 코너님 상반기 환율 전망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환율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1,2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떨어진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을 좀 저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약간 좀 대내 약간 로이즈 요인들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 보면은 지금 달러랑 금리랑 같이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지금 하나에서 리서치를 하기 전에는 이제 사실 프로포션에서 그 FX랑 뭐 채권들 금리 선물 뭐 이런 것들 그 트레이딩을 좀 했었는데 역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박승진 팀장님은 진짜 여의도에서 올라운더로 유명하세요. 안 해보신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분으로 진짜 다시 한번 살짝 광을 팔고 계속하세요. 네, 그 FX 트레이딩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어렵죠. 환율은 왜냐면은 이게 한 국가의 그 펀더멘탈이나 이슈들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 가치를 같이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난이도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은 사실 미국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미국이 통화 정책을 계속 끌어올렸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 다른 국가들이 끌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정책 강도에 따라서 외환시장도 같이 움직였던 거 그게 사실 영향이 컸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미국이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 엄청 세게 가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워낙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높아졌던 이런 금리를 보면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한 영향들 박스권을 만드는 그림들은 있겠지만은 분명히 정점은 지났다라는 그림들은 사실 명확하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억지로 지금 영준이 마사지는 하겠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조금 이제 하나씩 깎여 나가는 그림들이 나올 때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효과들이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은 어쨌든 달러와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더 강해지긴 좀 어렵지 않나라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정책 대응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겠지만은 순차적으로 가는 정상 경로에서 보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정점을 형성하고 금리랑 마찬가지로 형성하고 좀 내려오는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환율도 그 반대 포지션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씩 한 레벨을 미국 금리랑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가지고 조금씩 레벨을 낮춰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나온 부분들은 이것도 약간 정책과 수급의 쏠림들이 좀 일시적으로 확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미세종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